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무례함을 당했나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어깨를 치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 회의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끊어버리는 상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일십으로 일관하는 동료,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뒷담화를 늘어놓는 지인,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눌러버리는 이웃.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순간들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맞서야 할까? 참아야 할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진 것 같고, 반박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상처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이게 무례함의 가장 잔인한 점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보통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무례함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며칠씩, 때로는 몇 달씩 기억하며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소통의 수단이 넘쳐나는 시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무례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400년 전에 살았지만 그 어느 현대 심리학자보다도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사람, 혼탁한 권력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조용히 기록한 사람, 바로 예수의 수도사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5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현대인이 무례함에 이렇게 취약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두 번째, 그라시안이 400년 전에 발견하고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극찬했던 자기 보호의 지혜. 세 번째, 그의 4가지 핵심 원칙을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네 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라시안의 또 다른 지혜들. 그리고 5번째,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마음에 새길 단 하나의 문장.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부, 그라시안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살았던 세상. 1601년,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작은 마을, 벨몬테 데 그라시안,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발타자르. 아버지 프란시스코는 마을 의사였습니다. 6 형제 중 둘이 예수의 사제가 되었고, 발타자르 역시 14살이 되던 해 예수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예수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지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라시아는 사라고사, 칼라타요드, 우에스카를 오가며 철학과 신학, 수사학과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생이었고 훗날 우에스카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은 강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권력 앞에서의 인간이었습니다. 17세기 스페인은 겉으로는 황금기의 마지막을 누리고 있었지만 속은 급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당시 유럽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남미의 금과 은이 본토로 흘러들어왔고 예술과 문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벨라스케스가 그림을 그리고 로페 데 베가가 연극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화려한 연회 뒤에서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악수하고 돌아서서 칼을 꽂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앙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고 왕실 측근들은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온갖 아첨과 거짓말을 동원했습니다. 그라시아는 이 사회의 중심부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제로서 귀족들의 고해성사를 들었고 권력자들의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지를. 그리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라시안이 쓴 책들은 예수의 허락 없이 출판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수사는 상부의 허가 없이 책을 출판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라시안은 이 규칙을 알면서도 어겼습니다.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예수회로부터 문책을 받았고 결국 아라곤의 작은 도시
타라소나로 좌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658년생을 마감합니다. 57세였습니다. 생전에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수백 년이 지나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라시안이 남긴 책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세 권입니다. 1637년에 출판된 영웅론, 뛰어난 인물의 자질에 대한 탐구입니다. 1640년에 정치가론, 권력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1647년에 오라쿨로 마누알, 세상을 보는 지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책의 원천입니다. 300개의 짧고 날카로운 격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라시안이 평생 관찰하고 경험한 인간 본성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라시안은 이 책을 동료 수사의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숨긴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스페인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50년 후 독일에서 한 철학자가 이 책을 발견합니다. 간주, 쇼펜하우어, 니체, 그리고 그라시안의 재발견.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비관주의 철학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게 살아남는 법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라시안의 오라쿨로 마누알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내가 가장 자주, 가장 즐겁게 읽는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항상 손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왜였을까요? 쇼펜하우어 자신도 무례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철학계에서 오랫동안 무시당했습니다. 그에게 그라시안의 지혜는 살아남기 위한 실용적인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프리드리 니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철학자. 니체는 그라시안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유럽이 낳은 가장 예리한 도덕 심리학자. 그는 그라시안의 격언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철학, 특히 그의 힘의 의지 개념과 자기 극복이라는 테마는 그라시안의 자기 통제와 내면의 강인함이라는 주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 그라시안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배신, 아첨, 권력 다툼, 자기 이익 앞에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행위. 이것은 17세기 2.5부 무례함이 우리에게 미치는 진짜 영향. 여기서 잠깐 무례함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나 무례함을 경험할 때 뇌의 반응은 신체적 통증을 경험할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 무례함은 실제로 아픕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무례함 경험은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것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를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10번 좋은 일이 있었어도 단 한 번의 무례한 경험이 오늘 하루를 나쁜 하루로 기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류가 야생에서 살아가던 시절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오래 기억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정성 편향은 종종 짐이 됩니다. 무례한 상사의 한마디가 동료 10명의 칭찬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라시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400년 전에 이미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3부 그라시안의 4가지 원칙. 원칙 하나, 모든 것에 반응하지 마라. 그라시안은 이렇게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말인가? 억압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라시안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소유물도 자유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그가 평생 연구한 원고까지도.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자유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리 이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나의 내면 상태를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고 그라시안이 말하는 반응의 통제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당신이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둘째, 어떻게 하면 당신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제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버튼을 눌러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자신이 예상한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라시아는 이것을 자신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현명한 선언은 돛을 접는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를 기다린다. 실제로 이것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례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즉각 반응하면 이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나는 내 반응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3번 깊게 숨을 쉽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즉각 반응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면. 하지만 연습할수록 점점 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라시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상대가 읽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다. 원칙 2.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라. 그것이 가장 큰 상처를 예방하는 길이다.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언제 받았나요? 가장 오래 남는 배신감은 어떨 때 생겼나요? 아마 대부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일 것입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를 저버렸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쁘게 행동했을 때. 그런데 한번 반문해 봅시다. 그 사람이 정말 갑자기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싫은 면은 무의식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를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그 이미지와 실제 인간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언젠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라시안이 권하는 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맑은 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파악하는 것. 사람을 알아가는데 조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파악한 것에 맞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라시아는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보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대로 말하지만 행동은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압박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라. 둘째, 그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강자에게는 누구든 잘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 즉 웨이터나 청소부, 후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드러냅니다. 셋째,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다른 사람을 쉽게 험담하는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완전히 닫아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문을 완전히 열어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실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관 앞까지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서 손만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라시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첨꾼을 가장 조심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소중히 여기십시오. 원칙 셋. 침묵은 힘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낸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한다. 그라시안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올려야 합니다. 침묵하면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표현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은 이 과잉 표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만을, 두려움을, 욕망을 너무 쉽게 드러낼수록 타인은 당신을 다루는 방법을 쉽게 알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에 화가 나는지 알면 쉽게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그것을 미끼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면 그것으로 협박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침묵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 한 명이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화가 났을 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낸 긴 편지를. 하지만 그는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보좌관들은 핫 레터라고 불렀습니다. 링컨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쓴 편지는 대부분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감정을 종이에 쏟아낸 다음 그것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라시안이 말하는 침묵의 힘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 그라시안은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침묵입니다. 협상이나 갈등 상황에서 먼저 말하지 않는 것.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약점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보호적 침묵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품격의 침묵입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너무 적게 말하지도 마라. 그것은 의심을 부른다. 그 사이에 균형을 찾아라. 침묵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발적인 말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흥미로운 말씀이군요. 생각해 볼게요. 이 한마디가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끊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원칙 넷.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라. 이것이 그라시안의 모든 지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라시안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에게 타인도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이 좋았고 부모님의 인정이 필요했으며 친구들의 호응이 기뻤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과도해질 때 일어납니다.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변덕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내일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바닥으로 가라앉는 삶. 이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라시아는 이것을 자기 가치의 외주화라고 봤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할 나의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종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가 권하는 것은 내면의 기준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떤 행동이 나의 원칙에 맞고 맞지 않는지. 이것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타인의 비판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내면의 기준점을 가지는 것과 타인의 피드백을 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면의 기준점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피드백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비판. 이것은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나를 흔들려는 공격이나 단순한 감정 표출. 이것은 무시합니다. 아서 애쉬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들의 업보다,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의 업보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무례함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하찮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하찮아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례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의 명성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든 당신이 매일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당신의 진짜 이름이다.
4부 그라시안이 경고한 것들. 이제 그라시안의 지혜에서 조금 다른 측면을 살펴볼까요? 그는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그라시안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그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논쟁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논쟁에서 이긴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겨도 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쟁 자체에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라시아는 모든 싸움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 자체를 즐깁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응하면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규칙을 정한 게임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때로는 그 게임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비밀을 너무 쉽게 나누지 마라.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다. 두 명이 알면 그것은 위험하다. 세 명이 알면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도 그냥 우연히도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라시안이 말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신중함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을 통해 신뢰를 쌓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 타이밍을 무시하지 마라. 그라시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놓치면 독이 된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상사가 방금 큰 실수를 해서 기분이 최악인 상황에서 그 실수를 지적하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감만 살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지만큼이나 언제 말할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5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 원칙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 직장 내 무례함. 당신의 팀장이 회의 중에 당신의 발표를 갑자기 끊어버렸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다른 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신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즉각 반박합니다.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과 회의는 갈등 상황이 되고 팀장은 방어적이 되며 당신은 팀 앞에서 상사와 대립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두 번째 선택, 아무 말도 못합니다. 속으로 끓어오르면서도 고개를 숙입니다. 결과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퇴근 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 선택, 그라시안의 방법. 먼저 잠시 멈춥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팀장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무엇을 합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발언권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아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적절한 시간에 팀장과 1대1로 이야기합니다. 팀장님, 아까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을 공개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관계.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사람, 항상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고 당신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정작 나아지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 내 조언을 구하면서도 막상 말하면 반박하는 사람. 그라시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정신을, 희망을 가져간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오랜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아예 관계를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그라시아는 여기서도 현실적인 답을 줍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어의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의 만남 시간을 줄이는 것, 만남의 장소를 내가 언제든 자리를 뜰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 깊은 감정적 대화 대신 가벼운 일상적 대화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의 감정과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빈 컵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상황, 가족 관계에서의 무례함. 가족 관계는 특히 복잡합니다. 외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매일 보아야 하고 완전히 연을 끊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비교의 말, 형제가 쏘아붙이는 날카로운 한마디, 배우자의 무시하는 태도. 이것들은 낯선 사람의 무례함보다 훨씬 더 깊이 상처를 줍니다. 그라시안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경계선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상처받는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솔직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상황, 온라인에서의 무례함.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외모를 공격합니다. 그라시안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첫째, 24시간 규칙을 적용합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그때 대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그 비판의 출처를 봅니다. 익명 계정인가요? 팔로워가 없는 계정인가요? 그런 사람의 의견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브레네 브라운의 말을 기억합니다. 경기장에 있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의 비판에 당신의 자존감을 걸지 마십시오.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6부, 거리두기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라는 말을 듣고 오해합니다. 차갑게 세상을 등지는 것, 타인을 믿지 않는 것, 고독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 하지만 그라시안이 말하는 거리두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공간의 확보입니다. 나만의 내면 공간.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무례함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조용한 성. 그 성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실망해도 무너지지 않으며 거부당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넉넉하게 세상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자기 자신의 주인.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라시안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나의 반응, 나의 태도, 나의 내면 공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혹은 오늘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감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모든 것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응할 것과 반응하지 않을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당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400년의 시간을 건너온 그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